가격 조정이 또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이 정상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부산은. 광주는 좀 버티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쭉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것 같고 세종은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 내년까지도? 지금 5대 강역시 뭐 한 줄 평으로 짧게만 부산은 지금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25년에. 뭐 후년 초까지 네. 뭐 이런 시장 장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후년 말기부터는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되면서 좀 정리가 되면서 가격 조정이 또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이 정상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부산은. 자, 울산은요? 울산은 여러분 지금 하락기인데도 아직 강세예요. 지금 다 하락인데 광역시 중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 하반기 때 막 땡땡 건설이 뭐 400억 돈을 버리면서까지 울산의 현장을 갖다가 폐기했잖아요. 그게 울산이거든요. 그때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울산이 그때 쭉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울산의 소득 수준이 전국 광역시 1등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기업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서울에 비하면. 그런데 일단 대체지가 많잖아요. 서울은 대체지가 없어요. 그런데 울산은 조금만 나가고 교통하고만 뭐 아파트 바로 지니까 대체지가 많다 보니까 가격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었는데 그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좋잖아요. 소득이 받쳐줘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내려오는 게 받쳐주는 점에 왔어요. 와서 울산은 견조하게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충격을 받으면 딴 데가 20% 받으면 여기는 한 5%, 10%?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울산도 분양하려다 한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이때 분양들이 막 들어오면 또 심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장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공급이 안 된다는 전제에 그렇게 합니다. 대구요?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10,000건을 넘어가지고 피크를 찍었다가 저번 달부터 조금 줄었어요. 가격 조정이 대구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가격 조정이 벌써 몇 년째잖아요, 대구는. 몇 년째인데 가격 회복이 쉽게 안 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규 분양이 꽤 있는데, 신규 분양의 분양가가 뭐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강남이 아니라, 대구 수성구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그 좀 떨어진 뭐 전철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요번에 몇천사 분양을 해요. 그 분양가가 4억대예요. 그러면 그 선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이드에 맞춰보면 현재 기존 주택의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힘은 약해졌구나. 버티는 수준에 왔고 실제로 미분양 물건이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이에 한 1,000개 정도가 줄어가지고 9,000대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은 거예요. 쭉 늘다가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이에 미분양이 한 1,000개가 줄었어요. 물론 뭐 할인 분양도 했겠지만 중요한 건 꺾였잖아요. 미분양 올라가던 게 꺾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은 완만하게 조금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요? 광주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외지 투자자가 많았어요, 광주가.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에 올해 말까지는 쭉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것 같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광주 하락은.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약간 입주 물량도 적고 이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내려온 점이 어느 구간에 딱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서 그 구간에 가면 횡보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대전, 세종은요? 세종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심리가 워낙 여기서 결정적인 세종의 단점이 뭐냐면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갭 투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종이 매수 심리가 저번 달에 좀 올랐다가 요번에 또 꺾였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꺾이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서울이 충격을 받았거나 전국에 어떤 트리거가 오면은 충격이 서울보다 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종만 예외입니다. 세종은 이미 공급 물량도 꽤 있고요. 예정 물량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 내년까지도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제가 작년에 거기 뭐 공공이 가가지고 강의할 때 세종 1년 정도 기다리면 좋은 때 올 건데 진짜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내려갔냐라고 볼 때 저는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강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울산은 제일 괜찮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인천도 광역시니까 말씀드리면 인천은 소진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좀 꽤 남아있거든요. 그 입지가 이제 서울의 근접성이 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서울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이쪽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글로 왔어요. 많이 글로 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되고 가격대도 맞다 보니까 인천은 이제 약간 강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데 이게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가격이 이제 호가가 올라가면서 겹쳐져가지고 다시 좀 횡보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 정부는 그러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좀 펼쳐나가고 싶어 할까요? 정부는 펼쳐나가고 싶은 정책이 없습니다. 집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유지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유지가 돼도 가계부채가 부담이 돼서 소비에 대해서 이 국가 내수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이게 빨리 정리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래야 이게 좀 뭐 여러 보고서에서 나온 GDP 대비 한 80% 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네. 이 구간을 한은이나 금융당국자분들은 다 알고 있고 정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뻗쳐줘야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도 물론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네. 이 정도로 활성화 정책을 써가지고 부동산이 유지하기도 힘들고 자꾸 삐걱삐걱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의 가장이 집이 어렵다고 여기서 빚을 내고 저기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용기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백하고 우리 이래는 상하고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고통을 감수하다 이렇게 되는데 가정의 패밀리하고 이 공공기관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은 계속 이런 견조로 갈 텐데 가계부채 문제에서 해외 어떤 경고들이 너무 세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까요? 농협이 채권이 여러분 대손충당금 쌌잖아요. 대손충당금이 농협이 19년 20년도에 5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조예요. 그럼 5조 수익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수익이 남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했을 때 은행들의 수익이나 어떤 수익 모델이나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꾸 한국은행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하면 바보 취급하거든요. 너희들은 맨날 뭐 나라 정책 써가지고 국민들 대출 받아서 그걸로 수익 내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전 세계 은행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은행들은 IB라 해서 국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한 6대4. 주택담보대출 6, 뭐 나머지가 4 정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맞춰요. 우리는 올인이 뭐 은행들이나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서로 이상한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미래의 발전성이 있냐? 그러니까 자꾸 해외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거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 돈 빌려줬다 이거 하자 생기면 피곤한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썰인지 팩트인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소통이 금융당국과 통화당국과 정책당국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예전엔 삐걱댔잖아요. 지금은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부동산 정책도 관리를 해요.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몇십 명이 앉아서 간담회를 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가서, 진경 앞으로 가서, 제가 이제 김 작가님을 갖다 오랜만에 제 식구들 찾아왔어요. 그럼 그냥 얼굴 보고 가려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뭔가 얘기를 하러 왔겠죠?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 저도. 근데 발표를 안 해. 저는 유추하기로 내피셜로, 이제 인간적으로 국가를 위해 가지고 기재부의 입장도 알지만, 턴옥 한번 하자. 그럼 각자 부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수는 어때? 뭐는 어때? 뭐 수출은 어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기 위해서 이미 스크럼을 짜는 거. 자, 너희 팀은 너희끼리 좀 자주 만나서 의사소통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뭘 만들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뇌피셜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처럼 부동산만 바라보는 정책은 아니겠구나라는 약간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정선에서 받쳐주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초고층 아파트 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초고층 아파트는 뭔가 성공의 트로피,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뷰, 뭐 빌딩이 야경 뷰일 수도 있고 한강이든 뭐 아니면 하천이든 그런 바다 뷰든 어쨌든 그 낭만이 있잖아요. 초고층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초고층 아파트를 가서 뷰를 보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막 경매에 시달리고 이럴 때 우리가 심신을 갖다 좀 풀어주기 위해서 트이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바다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망 좋은 데서 딱 보면 이게 뭐랄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걸 보면 풀리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고 그 목적에서는 초고층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24시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네네. 잠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놀러 가도 바다를 딱 봤을 때 그 네. 보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본 적 있나요? 아, 아니죠. 한 2, 30분 보고 와, 이제 좋다. 놀아야죠. 이제 놀고 옆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뷰라는 개념은 다른 것들의 요소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네. 돼요. 그러면 초고층 건물에서 다른 것들은 뭐예요? 가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위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주거용으로 초고층을 프랑스가 아파트를 거의 유럽에서 제일 거의 먼저 앞서 나간 국가거든요. 지금 아파트 많이 안 져요, 거기는. 스페인은 또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프랑스는 안 망했잖아요. 스페인은 한번 자빠졌잖아요. 네.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일본도 초고층을 안 져요, 주거용으로. 특별한 경우 뭐 이렇게 한두 동 있는 거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일본 학자가 50층짜리를 지어서 했다가 초고층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초고층이 있으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고층이면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살짝. 안 그러면 이거 부러지잖아요. 강풍이 불 때. 그리고 40층, 50층 주상복합에 사시는 분들 주복 좋은 거 많았잖아요, 요새. 아시겠지만 창문 문 여는 거 아시죠? 아, 못 열는 데 다 많죠. 아시죠? 못 엽니다. 시그널 같은데 창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는데 못 열게 해놨겠죠. 아. 네. 창문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데 네. 못 열게. 못 열어요, 그냥. 그렇죠. 여는 순간 사고가 나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모기들이 초고층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뭐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본 분들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폼 나고 좋아. 아, 근데 오래 살기엔 적합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에 보니까 논문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 플러스 데이터가 있는 네, 논문들.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일본 게 나왔어요. 한 2개를 제가 읽어본 거예요. 데이터까지 있어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드디어 한국의 학자도 논문을 냈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뭔데? 간단해요, 여러분. 임산부는 유산율이 일반인보다 4-5배 올라가고, 학생은 여기 뭐 우리 뇌파에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업 뇌파 손상을 받는 게 20-30% 손상을 받아요. 네. 그리고 잠을 잘 때 네. 수면 뇌파, 렘 수면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나온 걸 보고, 논문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그렇군. 그럼 초고층은 우리 옆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애인하고 사랑하는 여자 젊을 때 이때 가서 딱 보고 1, 2년 사는 건 괜찮아요. 젊으니까.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는 초고층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시간 걸려. 요즘 엘리베이터가 빨라서. 이 면역 상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빨라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보이지 않게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 시그널 앞에 뭐 하나 주복 하나 금빛으로 된 거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1등이었거든요. 롯데타워 세워지면서 그게 세워진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그널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게. 거기 계신 분들 지금 서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가깝니다.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잘 안 팔려가지고. 왜? 이미 주상복합에 대해서 알거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또 예전에 지어가지고 시스템이 지금처럼 환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세대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좀 계속 살지 왜 나왔을까요? 그분은 시세 차익 바라는 분들 아니거든요. 요점 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애기들 땅에도 서 있기도 힘든데 그리고 모든 그 데이터에서 사람이 수면의 어떤 뇌파나 정신 상태를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산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공기 좋고. 너무 올라가면 어때요? 압력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적정선이 6, 7m 높이라고. 여러분 옛날 집들 보면 어때요? 로마 궁전을 보든 뭐 보든 다 층이 뭐 10층인가요? 아니잖아요. 재물 재단 뭐 이집트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는 높지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집들은 어때요? 다 보면 나무가 큰 특별한 나무 빼고 일반적인 나무들이 자라는 작중 6, 7m. 해와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 높이가 그 높이래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100%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약해요, 농구가. 그런데 그냥 느끼기, 5, 6m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 느끼잖아요. 떨어져도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옛날 궁전과 우리나라 경복궁 다 가보시면 조금 높잖아요, 다. 조금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옛날엔 높은 걸 못 쳤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가우디 성당이 200년 전인가 지었잖아요. 그때 못 지어서 못 지은가요? 높이 짓잖아요. 짓는데 제가 볼 때 유럽이나 우리나 할 거 없이 높은 데 살아가지고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라는 이런
팩트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짧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고 또 저같이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저 강준 협회 회장 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드리니까 바로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 미국도 그래. 거기 뭐 그렇습니다. 약간 초고층의 단점은 또 뭐냐면 시간이 가면 초반엔 좋아요. 나중에 이걸 부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주거용이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들이 사시는 분들은 누구냐? 물론 가능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예요? 거기 여러분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요. 기업 회장님이나 건설회사 사장님 나오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압구정 재건축 설명회 하는데 현대하고 막 삼성하고 와서 막 얘기하니까 다 부하들이니까 야 쓸데없는 뭐 얘기하자마자 다 그냥 혼나고 나왔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근데 71층 했는데 다 90%가 반대했잖아요. 어떻게 90%가 반대랄까요? 우리들은 다 초고층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압구정 주민분들은 초고층 진다 그러니까 투표하니까 85%가 90%가 반대했잖아요. 이미 아시지 않을까. 그죠? 그러지 않고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공사비 많이 들고 분양가 놓고 나중에 못 빠져나오고 이런 걸. 그러니까 비즈니스용이나 애인과 데이트용으로 뭐 신혼부부 때 한 2, 3년 이건 너무 좋지만 장기 거주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뭐 살아보신 분들 그리고 또 논문들에 좀 나와 있더라라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도 이제 곁들여지게 된 거죠.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60m의 높이가 적당하다는 건데 그럼 몇 층부터 좀 위험한 거예요. 그 논문에 그런 데이터가 당연히 나오고. 다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세대 보시면 우리 층고가 2m잖아요. 최하가. 2에서 여러분 저 아파트나 이런 데 층고가 2.3에서 최고가 3이에요. 보통 다 2.3에서 2.5면 좀 높은 거고 3m는 정말 잘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다세대 같은 데 가보면 생각해보세요. 4층이잖아요. 3층, 4층으로 줄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왜 굳이 4층이었을까? 6층도 아니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왜 3층, 4층으로 구분을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했을까? 그럼 3층만 왜 지었을까? 물론 뭐 건축 기술이 없다? 그건 아니죠. 3층 지으면 4층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보면 2m, 2m, 2m 하면 6m예요. 그죠? 7m.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몇 층 위로부터 좀 특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에서. 그 논문에서 나와서 봤을 때는 30층부터로. 30층부터. 30층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들이 확연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층까지는 그래도 그 데이터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위험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수준인데 30층 넘어가고 40, 50층 가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알겠습니다. 30층 위로는 조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좋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좋고, 그래서 환기시설도 요즘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면하는 기간이 한 3, 4년 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10년, 20년 사는 건 특히 애기들 이런 건 좀 초고층 건물이라도 5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괜찮지만 그분이 아기를 데리고 50층에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오늘 정리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그러면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부동산 변화랑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혹시나? 2025년도는 3기 신도시의 미세한 작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열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조명해 주면 3기 신도시로 인한 시장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다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진행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대출을 약간 긴축하는 추세로 간다면 시장은 조금 약세와 하방 압력을 받아서 좀 완만하게 연착륙 쪽으로 당분간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제가 볼 땐 신규 분양이 아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3기 신도시 이쪽이고 한 가지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경매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가셔서 이건 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어차피 싸게 사는 거니까요. 네,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경매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지금 이런 시기에 투자할 때 특별하게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상품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뭐 피해야 하는 상품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생활 숙박시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수익성을 일단 당분간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뭐 수익성 몇 프로 이런 상품 많이 들으셨죠? 그런 광고는 저는 쳐다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당분간은 이 경제가 완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좀 쳐다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쪽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주 저렴하게 해서 수익률을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이 리스크가 아직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 중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예측이에요. 오피스텔이 요즘 살짝 힘을 받는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 여러분 정부 정책에서는요 항상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계시지만 또 성공을 해서 또 자산층도 계시잖아요. 이 자산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이 자산층들이 투자할 곳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 돈이 나갈 거고 결국 한국에 없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그 평화무드 때문에 경기도 일대 그 파주 일대 휴전선 일대 땅값이 막 폭등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이쪽을 막 집을 규제를 했어요. 풀어줬고 또 풀 때 그러면 예전에 정책을 보면 오피스텔을 풀어줬어요. 네. 오피스텔로 투자 자금을 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너무 풀었는데 지금 주택이 이제 임계점에 와서 정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준주택 취급해가지고 세금할 때 좀 피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풀어줄 수도 있겠죠? 아마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어주면 약간의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평가된 오피스텔이 있다라면 물론 뭐 아파트처럼 큰 수익과 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 네. 작은 수익과 작은 손해는 가능한.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죠. 그 오피스텔이 정책이 바뀐다라면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익률 보장이라는 코멘트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네. 길거리를 다니거나 운전하면서 보다 보면 길거리에 그 전봇대 뭐 이런 입지 맞죠. 좋은 아파트 승인 보자. 네. 그 다음에 다리 같은데 밑에 거기 딱 꼭 붙어 거기 있잖아요. 있어요. 뭐 맞아요. 그런 거 보고 일단은 그런데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아,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당분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붙이는 것 자체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이겠죠.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혹해서 전화한다면 그 전화부터 일단 덮으시라는 얘기는 아,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수익률 보장 이런 건 절대 피하시고, 단 이런 거 있어요. 뭐 네. 빌라 너무 싸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가끔 우리 무주택자분들 계시면 네. 가끔 그냥 이 설마 이러고서 너무 저렴할 때 그거 뭐냐면 건축업자분이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네. 네. 저같이 많이 알면 이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네. 땡처리처럼 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좋은데 일반 분들은 분석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냥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신다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뭐니 해도 건강과 가족과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게 없으면 돈도 명예도 다 의미가 사랑도 없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가족과 본인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2025년 또 신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